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프리즘 때문에 수업이 조금 원활하지 못했어서 선생님이 따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2시간 정도 분량을 할 예정이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끊어서 제가 영상을 올리던지 아니면 한 번에 올리던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학습하시다가 이제 끊겨서 제대로 못 들은 친구들은 한 번 더 이것으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신경계의 개념에 대해서, 신경계의 개념도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신경계를 배우고 있는데,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요, 저희가 학습했던 것처럼 뇌와 척수가 대표적인 중추신경계입니다. 뇌, 대뇌, 소뇌, 중뇌, 간뇌, 내교, 연수까지 우리가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이미 뇌는 학습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척수에 대해서 주력으로 할 것이고, 일단 개념도에 대해서 먼저 해보겠습니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와 말초로 나누고,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뜻이 말초, 말단에 있는, 끝에 있는 다발 신경계다,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말초라는 뜻에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고요. 말초신경계는 크게 구심성, 원심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서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얼추 학습을 했었지요. 구심성 뉴런은 여러분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감각 뉴런밖에 배울 게 없어요.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뉴런이 있고, 원심성부터 여러분이 헷갈려 하십니다. 이 내용은 한 번만 학습해두면 정말 도움이 될 텐데, 3학년 때까지 게을러서 학습을 못해서 아직도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현재 3학년에. 여러분들은 한 번 할 때 학습을 하셔가지고 꼭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제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길 채워보세요 라고 하더라도 채울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많이 학습을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제대로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심성 뉴런은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체성신경의 특징은요, 수의 운동을 관장한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받아들인다 라는 뜻이죠. 의지를 받아서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율신경은 말 그대로 자율이야. 의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운동을 하거나 조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 같은 경우 우리가 뛰라고 명령을 뇌에서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대뇌에서 우리 의지대로 멈춰라 라고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자율신경에 들어간다. 내 의지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운동 같은 거는 거의 다 자율신경에서 관장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체성신경은 운동신경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운동하려고 했을 때, 움직일 때 다 의지를 반영해서 근육에다 전달하잖아요. 그죠? 자율신경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고, 이것은 추후에 학습할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척수에 대해서 좀 눈여겨볼 겁니다.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우리 교과서 그림에는 이렇게 노랗게 그려져 있는 거,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가요 이거? 오케이, 70페이지네요. 70페이지에 이렇게 노랗게 중추신경계를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황색으로 표현된 게 여기 말초신경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뇌에서 우리 얼굴에 신경이 많다라고 하잖아요. 뭐 시신경도 있을 것이고 피부에 감각신경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뇌에서부터 뻗어나온 말초신경이야. 이 뇌에서부터 뻗어나온 말초신경, 초록색으로 다시 그릴게요. 뇌에서부터 뻗어나온 이 말초신경을 우리가 뇌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연습하거나 문제를 풀다 보면 뇌신경은 말초신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맞아요. 뇌에서 뻗어나는 말초가 맞는데, 뇌란 이 글자만 보고 아, 이거 중추신경계구나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신경은 말초신경계에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척수에 이렇게 이제 말단에서 뻗어나오는 이 친구들은 말초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 말단 이 녀석들은 뭐 척수신경이라고 불러주셔도 돼요. 물론 이 척수신경들이 다른 말초신경계와 연결되어 있겠지만 척수신경도 말초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했고, 뇌량 시험 문제에서 가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학습하시다 보면 뇌량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뇌교랑은 다르다. 다음 뇌사와 식물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반사의 개념에 대해서 꼭 학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반사는 특정 자극에 무의식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어나는 반응을 반사라고 해요. 즉 의식이 관여하지 않아. 내가 자다가도 어떤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사라는 건 반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어떤 움직임 같은 것,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정 자극에 대해서 의식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이다 라고 해주시면 완벽합니다. 근데 이 반사에는 두 가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라는 게 있는데, 우리 앞 시간 친구들에게는 언급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자. 반사에는 크게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가 있습니다. 조건 반사는 특정 조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반사,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블로프에게 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댕댕입니다. 멍멍이가 이렇게 있으면 멍멍이한테 밥을 줄 때마다 벨을 울리는 거야. 종 있죠? 이렇게 치는 거. 땡 하는 벨이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벨을 울리니까 처음에는 밥이라는 자극에 침이 분비되고 벨이라는 자극에 반응이 없었어. 그런데 밥을 먹을 때마다 벨을 울려주니까 멍멍이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 밥을 줄 때는 벨을 울리는구나. 아, 벨을 울리면 밥이 나오는구나 라고 학습이 되는 거야. 또는 훈련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벨만 울리더라도 침이 나오는 거야. 아직 밥이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벨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침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건 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건 반사는 훈련이나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군인들이 계속해서 훈련하는 이유도 조건 반사적으로 이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무장공비라고 들어봤나요? 이런 단어를 요즘에는 잘 안 쓰잖아요. 그죠? 무장, 총을 들고 내려온 이제 적군을 우리가 무장공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장공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이제 특수부대들이 있습니다. 김신조라고 들어봤나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김신조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서 살려주겠다는 조건에 따라서 이제 자백을 하고 이 특수부대에서 자수를 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받은 훈련을 보면 우리나라 군대가 이 특수부대가 침투를 했었어요. 청와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대통령 암살 작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를 진입하기 위해서 아마 역사 선생님이나 누가 한 번쯤은 말씀을 해주셨을 것 같은데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가 보통 총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너무 크고 하니까 움츠려드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조건 반사거든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특수부대들은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총소리가 나면 그 방향으로 즉각 발포하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소리가 나면 바로 발포하는 반응을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조건 반사를 연습해가지고 소리만 듣고 그 방향으로 난사를 해서 우리 군인들 여러 명이 죽었던 이런 훈련도 있었습니다. 여담이었고,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몸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또는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땀 분비라든지 배뇨, 오줌, 똥 같은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모나 고모나 아니면 사촌 언니가 임신한 걸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젖을 분유병에 미리 담아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젖분비가 대표적인 선천적인 반사에 들어가는데 아이가 유두를 이렇게 자극을 주면 이제 젖분비가 되긴 하는데, 이 애 같은 경우는 의지랑 관계가 없어서 옷에 쓸린다든지 또는 다른 자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젖분비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의지와 관계없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받아둬서 모은 다음에 나중에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도 있겠죠. 모유는 나오고 싶을 때 나오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그런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경험을 한번 전수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예시를 드려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생존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 뭐냐면 이것도 생존이랑 관련이 있긴 하죠. 체온 조절, 그죠? 삼투 조절, 항상성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무릎 반사, 그 다음에 화상,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아 뜨거 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뾰족한 것을 밟거나 했을 때, 는 우리가 반사적으로 몸이 움츠려들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것에 접촉했을 때 뗀 거, 보통 우리가 아 뜨거 하면서 뗀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화상 따가운 게 느껴지죠. 뜨거움을 느끼기 전에 이렇게 떼잖아. 뭔가 데였을 때 뜨거운 게, 그죠? 이런 것이 있을 거고, 뾰족한 것에 접촉할 때도 완전히 다 밟기 전에 느끼면 발이 저절로 떨어지게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릎 반사 같은 경우, 무릎 반사가 뭐냐면요, 가서 여기 아래쪽을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 한 번씩 본 적 있죠. 가끔씩 병원에서 반사 반응할 때 여기 통 치면 무릎이 퐁 하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것들도 대표적인 반사인데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커서는 별 필요가 없는데 아이일 때 이제 필요한 반사라고 늘 얘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가설이지만, 우리가 반사를 하기 전에 오늘 척수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반사를 이해하려면 척수와 뇌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여기 척수 그림을 잘 그려 놓았네요. 여기 보면 척추라는 것이 있죠. 척추는 뼈예요, 뼈. 여기 보면 이 뼈와 뼈가 그냥 그대로 붙어 있으면 우리가 점프하거나 아니면 누르는 힘에 의해서 여기가 충격을 받아서 뼈가 깨지거나 마찰 때문에 마모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때 이걸 보호해주는 연골 같은 게 있어. 그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들어있는 추간판이라는 거야. 척추 사이에 있는 판, 추간판이라는 건데 이걸 그냥 영어로 디스크라 그래. 아까 척수에 수많은 신경들이 이렇게 말초 신경들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 추간판이 부풀어 오르거나 파열되거나 찢어지거나 부으면 여기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저릿한 느낌을 받거나 자극을 받거나 심할 경우에는 말초신경을 제대로 못 쓰겠죠. 추간판이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이 신경세포 신경 전달을 잘 안 일어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신경세포 자체를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척추와 척수는 다르다 꼭 아셔야 됩니다. 척수를 척추라고 생각하던데 아닙니다. 척추는 뼈고 척수는 신경입니다. 척추 주변에 척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이 중요한 척수를 척추 뼈들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건 이 척수를 이렇게 단면으로 썰었을 때 이 그림을 볼 것입니다. 제가 비슷하게 그린다고 그리는데 여러분은 교과서 그림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잘 그려져 있겠죠. 이제 척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 척수 안쪽이 무슨 회색질인지 백색질인지 학습을 했었죠. 척수 안쪽은 회색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척수 바깥쪽은 백색질이에요. 회색질은 어떤 책에 회백질이라는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왜 알려주냐면 회백질이니까 백질인가 보다라고 착각하시는데 회색질을 다른 말로 회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백색질은 어떤 책에서는 백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표현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제 이 그림을 보실 때 우리 뇌 그림 할 때도 전후를 구분해야 된다 했잖아. 앞과 뒤를 구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해부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림에서는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에요. 그런데 해부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 앞이다 뒤다라고 표현 안 하고 이게 배 쪽이다. 우리 똥배 할 때 그 배 쪽, 여기 등 쪽이다. 이런 표현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이게 더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 쪽과 등 쪽 이렇게 의미합니다. 앞과 뒤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는데 척수로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모이니까 신경다발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경다발 같은 게 있는데 우리가 꼭 학습해야 될 게 뭐냐면 신경다발 중에 감각신경과 관련된 것들은 등 쪽에서 척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반대로 운동신경 같은 경우에는 척수에서 배 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감각신경은 구심성이니까 받아들이는 역할이고 운동신경은 원심성이니까 제가 방향을 이런 식으로 그리긴 했습니다. 어쨌든 신경 중에 감각신경은 등 쪽에서 운동신경은 배 쪽에서 이렇게 척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꼭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운동신경은 배 쪽에 연결되어 있구나. 감각신경은 등 쪽에 연결되어 있구나. 진짜 시험에서 많이 물어봐.
해부학적으로 중요하니까. 근데 이거에 대한 이유를 알면 조금 편한데 이유에 대한 건 가설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선생님이 전공서를 열심히 뒤져봤을 때 그나마 합당한 이론을 알려드릴게요. 알려준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안 알려주실 것 같아요. 종이 칠 것 같아서 약간 긴장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역사책이나 또는 인문학책, 과학책들에 가끔 보면 인간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네안데르탈인, 또 무슨 호모 사피엔스가 되기 전까지 사람은 처음부터 직립보행, 이족보행을 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사족보행을 하다가 점차적으로 몸을 세웠다. 왜냐하면 몸을 세우면서 양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습하게 진화를 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일단 여기까지 끊고 다음 수업으로 넘기겠습니다.